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함에 불공평한 대우에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남편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파티에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본부장 자리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바로 그날, 평생을 고생하며 저를 키워주신 제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폭언을 들어야 했다는 것을요. 사돈어른, 주방으로 가서 식사하시죠. 여기는 다 귀한 손님들 뿐이라서요. 그 순간 저는 제 결혼 생활과 그동안의 인내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통의 전화로 그들 눈에 그저 촌스러운 시골 늙은이에 불과했던 아버지는 제 시댁 식구 전체를 명예의 정점에서 경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람, 해고하게. 제 인생의 쓰라리지만 통쾌했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0살입니다. 남편 민준과는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수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민준은 재능이 넘치고 야망도 큰 사람이었고 저는 제 자신을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그저 진심과 그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집에 데려가 인사시키던 날 저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세련된 서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값을 매기는 듯한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입꼬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죠. 어머니는 제게 집이 어디인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이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신다고 말하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참은 딸일 뿐이었지만 그날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민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 믿었고 우리는 결국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친정인 저희 집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민준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모아둔 돈이 없고 김 여사님은 과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시댁에 대한 모든 서운함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높은 연봉을 받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민준이 그룹의 영업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자리였죠. 시댁 식구들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동네를 돌며 자신의 잘난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에게 그것이 다 시댁의 복과 자신의 엄격한 교육 덕분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제 희생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잘된 것이 기쁠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축하하기 위해 저는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의 동료, 상사, 그리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모두 초대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직접 메뉴를 짜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남편이 동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모아두었던 적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고급 와인과 킹크랩 같은 비싼 해산물부터 거실을 고급스럽게 꾸미기 위한 장식까지 모든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우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모두가 화려한 옷차림에 비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색 고급 투피스, 정장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마치 자신이 파티의 주인인 양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 새로 부임한 도민준 본부장입니다. 민준 역시 비싼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건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반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주방을 들락거리며 음식을 확인하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가끔 거실을 내다보며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준비되었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좀 더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게 온 손님이겠거니 생각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깨가 해진 낡은 셔츠에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낡은 샌들을 신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윤기가 흐르는 사과 한 상자와 직접 짜셨다는 참기름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꾸는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이었죠. 아빠, 저는 피곤함도 있고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왜 오신다고 미리 전화 안 하셨어요? 터미널로 마중 나갔을 텐데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버스 타고 잘 왔다. 민준이가 승진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이거 우리 사위 주려고 가져왔지.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방해라니요. 아빠,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아버지의 손에서 과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흙냄새, 햇볕 냄새, 그리고 익숙한 아버지의 땀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집에 계신 분들이 다들 높은 분들이라 보시면 웃겠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입구에 팔짱을 낀 채 서서 아버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중 나올 생각도 없이 멀리서 소리치기만 했죠. 아버지는 순간 멈칫했고 얼굴에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강혁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민준도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촌스러운 차림의 장인을 보자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장인이라는 것을 알까 두려운 듯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냥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는 아버지를 거실에 비어있는 소파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내 남편의 귀한 손님들이야. 회장님도 계시고 중요한 파트너들도 있다고. 다들 사업 이야기하는데 사돈어른 이적에 앉아 계시면 불편하지 않겠니? 그리고는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려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하지만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제가 주방에 작은 상을 하나 차려놨어요. 음식도 다 있고 술도 있으니 거기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격식 차릴 필요도 없고 더 편하실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의 집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한 파티에서 아버지를 주방으로 쫓아내다니요. 그녀는 제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인, 아니면 밥을 구걸하러 온 거지? 저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그리고 저의 명예를 위해 단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손을 쥔 채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동이었고 암묵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를, 자신의 사위를, 그리고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깊고 움푹 들어간 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상처가 아닌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는 무언가 깊고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늙은 아버지는 이 극심한 모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그리고 그 운명의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이불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파티의 시끄러운 소음, 감미로운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세 가지 이미지만 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얼굴.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굴욕시킬 수 있다는 권력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둘째,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준의 비겁한 모습. 제가 청춘을 바쳐 그의 성공을 도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낡고해진 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모자를 든 채 말없이 서서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굴욕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심장을 차가운 쇠손으로 꽉 쥐는 듯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5년의 시집살이, 5년의 인내, 5년 동안 눈물을 삼켰던 모든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민준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를요. 그때 우리는 그저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는 학생들이었고 우리의 사랑은 맑고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때의 민준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명품 양복도 비싼 시계도 없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와 뜨거운 심장, 그리고 확고한 약속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너를 향한 이 사랑뿐이야. 하지만 약속할게.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너 고생 안 시킬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눈빛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함께 비를 피하던 처마 밑에서 좁은 자취방에서 나눠 먹던 라면. 한 그릇에서 낙엽 가득한 길 위에서 꽉 잡은 두 손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는 제가 예쁘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맑은 영혼과 착한 성품, 그리고 진실함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은 제가 만나본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 사교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집안 사정부터 학벌, 심지어 은근슬쩍 제 신체 사이즈까지 온갖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말랐다. 피부가 까맣다. 사투리를 쓴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심지어 부엌으로 저를 불러 요리 실력을 시험한다며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가장 자신 있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을 차리자 그녀는 한 입맛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가볍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요리를 이렇게 해서야 나중에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서울 사람들 입맛은 다르단다. 그때 민준이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까다로우셔. 난 맛있는데 내가 서연이를 요리 잘해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의 말은 당시 제게 구명보트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압박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혹독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제 면전에서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제가 첫째로 딸을 임신했을 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웃들에게 우리 집은 복이 없나 봐. 며느리 사주가 그래서 그런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자 병문안을 와서는 손녀를 한번 훑어보고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딸은 커봤자 남의 집 식구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녀는 단 한 번도 손녀를 안아주거나 제가 아프고 힘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제가 언제쯤 아들 손주를 낳아줄 것인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직접 키운 채소나 토종닭, 달걀 같은 것을 가져오시면 그녀는 마지못해 웃으며 받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시골 선물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휴, 시골 채소는 농약투성이야. 시골 닭은 비쩍 말라서 뭘 먹겠니. 냉장고만 더러워지게. 자꾸 시골에서 뭐 좀 가져오지 마라. 남들이 보면 우리 집이 없는 줄 알겠어.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의 정성이었고 아끼고 아껴 마련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 민준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는 그저 딸을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얘야, 며느리 노릇이 다 그런 거란다. 네가 어른이니 어머니께 조금 져드려라.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지. 우린 괜찮다. 너희 부부가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바로 그 너희 부부가 행복하면이라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저는 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혹독함이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민준의 사랑에 그의 다정한 몸짓과 격려의 말에 매달렸습니다. 사실 결혼 초 몇 년간 민준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 데이트를 하거나 작은 선물을 사주며 미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 고생이 많지. 미안해. 엄마 좀만 참아줘. 원래 성격이 저러셔도 아기는 없으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진통제처럼 제가 견뎌낼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만 크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모양처 착한 며느리로서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실 날을 꿈꾸며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침묵과 인내가 그녀의 탐욕과 경멸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남편이 제게 가졌던 사랑과 존중마저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제가 애써 덮어두려 했던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봅니다. 화려하지만 거짓된 파티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는 그 남자를. 그의 평온함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부녀의 인내는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시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남편 민준을 볼 때 그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했습니다. 한때 모든 풍파로부터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는 저를 가장 쓰라린 모욕의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가 영업본부장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위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저의 희생과 그의 노력이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 자신을 앗아갈 줄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명품 양복과 실크 넥타이, 비싼 가죽 구두가 채워졌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을 만날 때는 책임자답게 보여야지.
허술하게 보일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심지어 기쁘게 그를 지지하며 셔츠 하나하나를 직접 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사교 모임과 자정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일에 필요한 관계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줄어들고 부부간의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스트레스나 기쁨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만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를 간파하고 불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언과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채 민준의 귀에 계속해서 독설을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넌 이제 지위가 달라. 옛날처럼 아무 친구나 만나면 안 돼. 너랑 급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남들도 널 존중하지. 내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 점점 촌스러워지는구나. 옷도 좀 차려입으라고 해. 본부장 옆에 서 있는데 시골 여자처럼 보이면 남들이 널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약처럼 민준의 생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박함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고 촌스러워 보였고, 제 진심은 더 이상 귀하지 않고 요령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파티가 있기 약 한 달 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위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죠. 민준아,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처세를 잘하고 내 근본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민준은 매우 불쾌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또 훈계 전화를 하셨네. 맨날 그 낡아빠진 농사꾼 철학이야. 장인어른께 다음부턴 근무 시간에 전화하지 마시라고 좀 해. 남들이 들으면 본부장 장인이 촌스러운 노인네인 줄 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촌스럽다는 두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다니 어쩌면 그렇게 쓰리고 낯설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는 잊었을까요? 우리 집의 그 촌스러움이, 그 농사꾼의 땅에서 아껴 모은 돈이, 그가 힘들었던 초창기 시절 학비를 대는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잊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처가의 배경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동료들과 부유한 파트너들이 자신의 처가가 시골이라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실이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모욕당할 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적인 선택. 그는 자신의 허울뿐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장인의 명예를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였던 사랑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모르는 척 외면한 그 순간 사랑은 죽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귀한 손님들은 여전히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추악한 연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사모님 옆에 서서 저와 아버지를 가리키며 무언가 속삭이고는 입을 가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분명 우리 부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겠죠. 민주는 다시 파티로 돌아가 이강혁 회장님과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너무나 어색하고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 감정이나 아버지의 상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아들의, 남편의 성공을 찬양하는 연극의 하찮은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곧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사람의 평온함. 완전히 실망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의 흐름 속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함과 허영의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섬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대접하려 했던 귀한 손님들은 이제 제 눈에 그저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배우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중앙의 가장 상석에는 그룹의 총수인 이강혁 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위풍당당한 풍채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민중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이따금씩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계산과 가치 측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비전 있는 리더인지 존경심을 담아 들었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냉정하고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방금 전에 일을 모두 보았을 테지만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없는 시골 늙은이와 며느리가 신경 쓸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회장님 옆에는 더 젊은 남자, 인사팀장인 최민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승진에 직접적인 조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에 말솜씨가 좋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교활함과 기회주의가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가 제 아버지를 보고는 격렬히 가득한 비웃음을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둘은 우리 부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아기는 항상 혹독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미소 하나, 눈빛 하나일 뿐이지만 그 파괴력은 만배나 더 큽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과 부유한 사모님들이었죠. 여자들은 명품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을 걸쳤고 그들의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들은 말끔한 양복에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수십억 원짜리 계약과 유럽 여행, 고급 골프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 부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허영의 세계 속에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여왕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갔고 손에 든 레드 와인 잔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거짓된 겸손으로 포장했습니다. 어휴, 아직 정고 경험도 부족한데요. 여러 선배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게 우리 집안의 복이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뜻이 커서 저도 그저 바르게 위아래를 공경하며 살라고 격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들을 치켜세우고 은근슬쩍 자신의 교육 공로를 내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식의 절정은 그녀가 저에 대해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저를 직접적으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듣는 사람이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사용했죠. 한 파트너 부인이 사모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네요. 아드님도 유능하고 며느님도 이렇게 참하고 예쁘고요라고 칭찬하자. 시어머니는 계산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복은 무슨요. 애가 착하고 순하긴 한데 남의 집 딸들처럼 빠릿빠릿하거나 요령 있지는 못해요. 집에만 있다 보니 남편 일에 도움도 못 되고요. 가끔 보면 우리 민준이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한마디로 그녀는 모든 사람들 눈에 저를 촌스럽고 수동적이며 남편에게 짐이 되는 아내로 성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닫힌 주방문 쪽을 힐끗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친정아버지도 방금 시골에서 올라오셨지 뭐예요. 시골 어르신들이라 순박하고 정직하시긴 한데 이런 자리는 익숙지 않으셔서요. 제가 애한테 아버님 주방에 모시고 가서 편하게 계시게 하라고 했어요.
참 딱하죠. 그녀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한 조각씩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분별 없는 시골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열린 문 틈으로 주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아 제가 급히 차려드린 흰밥과 반찬 몇 가지를 조용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바깥의 화려한 파티와 잔인할 정도로 대조되었습니다. 그 대비는 제 뺨을 후려치는 따귀 같았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바친 제 희생과 사랑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고통은 더 이상 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극심한 혐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가식이, 남편의 비겁함이, 그리고 5년 동안 너무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뛰쳐나가 이 거짓된 파티를 뒤엎고 그들의 얼굴에 모든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의 표정이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계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상하고 도량 넓은 시어머니 역할을 즐기는 동안 아버지 박진태 씨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닫고 일어나 주방 뒤편 작은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꽤 어둡고 조용해서 파티의 소란스러움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아버지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후광에 취해 자랑하고 건배하느라 바빴습니다. 민주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술과 성공의 도취감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공로를 늘어놓을 새로운 청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는 시골 늙은이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저만이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직감은 제게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면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야 그것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나 제 것과 같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구식 이지폰, 소위 벽돌폰이었습니다. 액정은 희미한 녹색 빛을 띠었고 키패드의 숫자는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주인처럼 소박하고 낡았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주소록을 볼 필요도 없이 그 번호는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파티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운명이 제가 듣기를 원했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제 귀에 똑똑히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늘 듣던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목소리, 누구의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이강혁 사장. 나일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강혁이라니 파티의 가장 중요한 손님인 회장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친근하게 심지어 하대하듯 부르는 걸까요? 시골 농부인 아버지가 어떻게 이강혁 회장 같은 거물과 아는 사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전화기 저편에서는 매우 빠르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격렬한 파도가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한 본부장 파티에 와 있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거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찰나의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저를 거의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분이 영 별로군.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세 마디. 하지만 그 말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기분이 영 별로군. 그 세 마디는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 거만함, 허영, 그리고 빛나는 미래까지도 모두 휩쓸어버릴 폭풍을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단호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공중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 해고하게.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는 말도 없이요. 그는 벽돌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의자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하고 고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해고하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민준. 아버지가 자신의 사위, 제 남편의 경력을 파괴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워졌습니다. 시댁의 굴욕적인 연극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 강력한 감독이 등장했고 그가 방금 컷을 외쳤다는 것을.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으로 돌아와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다시 한번 잊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떠들고 있었고 민주는 여전히 축하의 말에 취해 있었으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전화, 그 차가운 말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소음 속에서 무서운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 명을 해고하라. 만약 그 사람이 민준이라면 제 인생, 제 작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 더 어둡고 분노에 찬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마침내 불공평함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연극을 기다리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대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연극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전화가 끊긴 지 불과 몇 분 후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겸손을, 가장한 자랑을 또 늘어놓으려 잔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강혁 회장의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사교적인 미소가 굳어지고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술기운으로 붉어졌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는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모든 표정 변화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지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던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강혁 회장은 황급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고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과 대화를 이어갈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충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이 거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교적인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하고 심지어 공황에 빠진 듯한 다급한 탐색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의 시선은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민준을, 시어머니를 보았지만 그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너머로 문이 살짝 닫혀있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파티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몇몇 손님들도 회장의 이상한 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기를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듯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파티의 소음이 한 톤 낮아지고 호기심과 불안의 파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과 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이 회장이 갑자기 일어서자 그녀는 그가 아들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내며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수께서 우리 민준이를 무척 아끼시나 봐. 여기서 바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할지도 모르지. 그녀는 옆에 앉은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상사의 태도에 당황하며 급히 따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십니까? 하지만 이강혁 회장은 대답은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주방에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의 침묵, 민준에 대한 무시는 꼬지즘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통제와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가장 둔한 사람조차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소리는 갑자기 어색하게 들렸고 웃음소리는 잦아들다 마침내 그쳤습니다. 거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강혁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그 권위 있는 총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만이 어리둥절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모든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원치 않았음에도 그녀의 연극은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무대는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다른 주연 배우에게 넘겨졌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강혁 회장은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명품 넥타이를 고쳐매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단호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출입문도 케이크 커팅을 할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그의 구둣발이 나무바닥에 뚜벅 뚜벅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운명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장이 무언가에 화가 난 줄 알고 해명하러 달려가려 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사자의 직감은 그에게 이 폭풍이 자신의 가족을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강혁 회장은 주방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함과 소박함 두 세계를 가르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의 풍경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박진태 씨는 여전히 작은 의자에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저 천천히 마시고 계셨죠. 천장의 낡은 전등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펜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췄습니다. 아버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눈이 문 앞에 우뚝 서 있는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짧지만 영원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호통을, 인사를,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를. 그리고 모두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이강혁 회장의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은 극도의 경외심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절대적인 존경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는 좁은 주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촌스러운 시골 늙은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시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미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강혁 회장의 목소리가 무서운 침묵을 깼습니다. 떨리고 당황하며 죄책감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그 두 단어, 여러분. 그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누가 회장님이란 말인가? 이강혁 회장은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더욱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요. 회장님, 어찌하여 이런 곳에 앉아 계십니까? 언제 오셨는데 저희에게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마중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회장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 박진태 씨였습니다. 이강혁 회장은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불편을 끼쳐드리다니 모든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시골 농부, 무시당하고 주방으로 쫓겨났던 장인. 그가 바로 이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적나라하고 쓰라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한마디 말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강혁 회장님의 회장님이라는 두 단어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간 전체가 압축되었다가 수백만 개의 침묵의 조각으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의 경악은 곧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공포의 쓰나미가 되어 파티에 참석한 모든 손님의 얼굴과 눈빛을 휩쓸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그 미친 생각이 번개처럼 제 뇌를 강타했고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밭과 소, 쟁기밖에 모르시던 그 남자. 제가 늘 온화하고 순박한 시골 농부라고만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사위가 이제 막 본부장 자리에 오른 거대 그룹의 회장일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비논리적이고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 회장님의 몸짓과 말투에 담긴 경외심과 공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 권위 있는 총수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감히 고개를 들어 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태 씨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찻잔을 작은 나무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셨는데 그 한숨에는 피로와 실망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회장님을 일으켜 세우지도 부하 직원의 태도에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저 예상치 못한 사고, 그가 선택한 은둔 생활에 불필요한 방해일 뿐이라는 듯이요. 고개 들게, 이 사장. 여기엔 회장 같은 거 없네. 그저 딸 보러 온 시골 늙은이 하나 있을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권위와 다른 사람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윗사람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강혁 회장님은 떨면서 일어섰지만 여전히 허리를 완전히 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사람의 의문을 풀어주려는 듯 그는 몸을 돌려 경악에 찬 손님들을 마주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명인 동시에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크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심지어 도민준 본부장조차도 이분을 모르셨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그룹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신 박진태 회장님이십니다.
쐐기를 박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비밀의 장막이 가장 적나라하게 걷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방 안은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박진태 회장님? 그 전설 속에만 존재하고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분이? 듣기로는 은둔 생활을 즐기시고 과시하는 걸 싫어하신다던데 이 정도로 소박하실 줄이야. 어쩐지 이강혁 총수가 저렇게 겁을 내더라니.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늘 소문으로만 듣던 그룹의 미스터리한 회장,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 천부적인 사업 감각으로 유명하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눈앞에 살과 피를 가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모습으로요. 그 순간 귀한 손님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의 경멸과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경외와 존경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늙은이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숨은 고수, 속세의 몸을 숨긴 용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비웃었던 최민규 인사팀장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진 채 두 다리를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이 순간 바로 투명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입을 가리고 웃던 화려한 사모님들도 입을 다물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충격 속에서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녀는 석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자랑스러운 미소가 굳어지고 서서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의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잔혹한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넉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촌뜨기가 어떻게 회장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아들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민준아, 말 좀 해봐. 이 총수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내 장인이 어떻게 내 상사의 상사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민준 역시 그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면서 있었고 명품 셔츠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능력도 분석할 능력도 잃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그의 자부심에 너무나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부끄러워하고 어머니가 모욕하도록 내버려뒀던 장인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감히 움직일 수 없는 태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들의 공황 상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리는 찬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임을 어떤 착오도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인식하자 그녀의 멍한 상태는 순식간에 미친 듯한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놓고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리고는 전문 연극 배우처럼 그녀는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고 노망이 나서 사돈어른이 귀한 분인 줄도 몰랐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께 말씀 좀 잘해줘.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그녀는 울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쿵, 쿵 하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명예, 체면,
그리고 귀한 아들의 빛나는 미래까지도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너무나 뻔뻔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를 베푸는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동정을 구걸하는 거지로 변했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녀는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애원에서 원망 섞인 비난으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아, 알겠다. 너였구나. 전부 너 때문이야.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숨긴 거지? 그렇지? 우리 모자가 망신당하고 시댁이 몰락해서 체면을 다 잃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했겠지. 안 그래? 그녀는 완벽하게 피해자, 즉 며느리에게 함정에 빠진 불쌍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 애썼고 자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일부 사정을 잘 모르는 손님들은 저를 다소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뻔뻔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이 연극의 진짜 관객은 저 손님들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사부인의 연기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동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의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눈물은 그의 눈에 그저 광대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고 진짜 감독인 그가 그 결말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비극적인 연극을 펼치며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애쓰는 동안 남편 민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울부짖음도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동정하는 혹은 경멸하는 시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존재는 이제 단 한 점, 장인인 박진태 회장님의 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 주방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 부서진 기억의 파편, 그리고 쓰라린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민주는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시절 그는 여러 번 저희 시골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낡은 대청마루에 앉아 박진태 회장님이 직접 끓여주신 쌉쌀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풍년과 날씨 그리고 사람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순박한 농부의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학식과 지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 일의 압박, 지위에 대한 야망이 그 존경심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가르침을 잔소리로 그의 이야기를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장인을 무시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러난 진실은 그가 스스로 쌓아올린 오만한 세계관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박살낸 거대한 망치와 같았습니다. 이사회 의장, 그 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반복될 때마다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더 깊이 베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얻어낸 그와 그의 가족이 미친 듯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영업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장인의 눈에는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알, 대양의 물방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경력, 그가 가진 모든 미래가 사실은 그가 방금 전까지 부끄러워하고 어머니가 잔인하게 모욕하도록 내버려뒀던 바로 그 남자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뼈 속까지 파고드는 굴욕감이 민준을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비겁함과 배은망덕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장인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고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표정을 기억해냈습니다.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가 경멸적인 말을 내뱉고 장인을 거지처럼 주방으로 쫓아낼 때 그가 침묵으로 동조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몸짓, 모든 비겁한 생각이 이제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라 끊임없이 그의 양심을 고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내 은인에게 어떻게 대한 거지?
민준의 붕괴는 단지 경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념 체계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이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항상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계산하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점차 처가와 멀어졌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겪었던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부짖고 억지를 부리고 뻔뻔하고 우스꽝스럽게 남 탓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까지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가 한때 사랑했지만 점차 멀어진 아내를, 그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조용하고 강인하게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상처나 약함이 없었습니다. 깊은 실망과 멀고 차가운 거리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력뿐만 아니라 가족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했던 유일한 여자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처가를. 하지만 바로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허영심으로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제게, 장인에게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고 목구멍은 쓰라리게 메어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 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미숙 여사님의 독백극이 막바지에 이르고 악어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독설이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겉돌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아버지 박진태 회장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작은 의자에 앉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위엄 있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날카롭거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을 호수처럼 평온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천근의 무게를 실어 방 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이강혁 회장님까지도 숨죽여 듣게 만들었습니다. 사부인 아버지는 더 이상 정을 담지 않은 거리감 있는 호칭으로 김 여사님을 불렀습니다. 연극 잘 봤습니다. 눈물도 있고 대사도 있고 인물의 심리 변화도 아주 복잡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 사부인이 며느리에게 당한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믿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풍자가 담겨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김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잊힌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길거리의 불량배부터 고위 정치인까지 거기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는 옷이나 타는 차 혹은 그가 가진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김 여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부인은 스스로를 고상한 도시 사람이라 여기며 우리 집안을 촌스럽다고 무시했고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억압하고 모욕했으며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며느리의 아비를 주방으로 내쫓았습니다. 사부인은 스스로 만든 그 껍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격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사부인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 여사님의 텅 빈 자존심에 보이지 않는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위엄과 단호한 논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교활함과 뻔뻔함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말을 가로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한때 큰 기대를 걸었던 사위,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실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민준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5년 전 서연이와 결혼하겠다고 나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자네는 내게 평생 서연이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어떤 억울함이나 서러움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나는 자네를 믿었네. 젊은 청년의 진실한 눈빛과 기계를 믿었지. 내 가장 소중한 딸을 자네에게 맡겼네. 아버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네는 뭘 했나? 자네 어머니가 서연이를 그리고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뒀어. 자네의 침묵은 자네 어머니의 그 어떤 독설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네. 왜냐하면 그것은 자네가 더 이상 내가 믿었던 그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야. 권력과 명예가 자네 눈을 멀게 하고 자네를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자신의 허울뿐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짓밟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만들었어. 아버지의 판결은 욕설 한마디 없었지만 끔찍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영혼,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고들어 그의 나약함과 진짜 본성을 발가벗겼습니다. 민준은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완전히 무너진 남자의 억눌린 통곡 소리가 파티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수치심을 위해, 그리고 제 손으로 파괴해버린 행복한 가정을 위해 울었습니다. 판결은 법이 아닌 사람의 도리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아마 몇 년의 징역형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양심의 판결이었습니다. 민준의 후회 가득한 통곡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납처럼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동정하는 사람, 통쾌해하는 사람,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를 느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아버지의 단호한 판결 후에 모든 기력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울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늘 오만했던 얼굴에는 텅 빈 공허함과 완전한 실패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자신의 연극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음을 알았습니다. 박수갈채는 없었고 경멸 어린 시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특히 민준의 운명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을 해고하라던 전화는 여전히 매달린 칼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모두가 그 칼날이 이제 막 신임 본부장이 된 민준의 목을 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민준이 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그 후회가 사위의 뼈 속까지 스며들게 하려는 듯 붕괴의 쓴맛을 온전히 맛보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전보다 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대기 명령을 기다리듯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이강혁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장,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은 마치 성질을 받들 듯 극도로 긴장된 태도로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한마디를 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해고하라고 했던 사람은 민준이가 아닐세.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눈물 젖은 눈에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장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고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직장을 잃지 않는 한, 자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이 오래 희망을 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티장을 둘러보았고 그의 칼날 같은 시선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 구석에서 몸을 숨기며 투명인간이 되려 애쓰던 한 남자에게 멎었습니다. 바로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신보는 지극히 비열했던 최민규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저 친구일세. 아버지는 그를 향해 똑바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손짓에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인사팀장 이름이 뭔가? 네, 회장님, 최민규입니다. 이 회장님은 군기를 보고하듯 또렷하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최민규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고 그는 당황하며 비틀거려 뒤에 있던 의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다른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자네의 인격은 문제야. 우리 그룹은 아첨꾼이 아니라 능력과 품성으로 사람을 뽑고 승진시킨다는 불문율. 내가 항상 추구해온 핵심 가치가 있네. 자네는 인사 책임자로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어. 하지만 자네는 저기 사부인과 한패가 되어 단지 옷차림이 촌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노인을 비웃고 경멸했지. 자네는 그런 행동이 저 부인의 아들, 자네의 신임 본부장에게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안 그런가? 자네처럼 저급한 인격으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준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시각으로 그룹의 인재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겠나? 자네를 그냥 두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뿐이야.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 없네. 모든 절차는 이 사장이 깔끔하게 처리하게. 아버지의 선언은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최민규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빛나는 미래는 단 몇 마디 말로, 단 한 번의 무심한 미소로, 그러나 그의 본성을 모두 드러낸 그 미소 때문에 꺼져버렸습니다. 이 공개적인 처형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이 그룹의 최고 책임자는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까지도 중시한다는 것을. 방 안의 침묵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다시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만약 장인이 단지 미소 하나 때문에 팀장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위인 그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민준 역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감 속에서도 희미한 정이 남아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자네의 본부장 자리에 대해서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수하지는 않겠네. 어쨌든 그건 자네가 수년간 노력한 결과니까. 나는 남의 공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닐세. 자네가 나를 무척 실망시켰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들의 짧은 기쁨을 앗아가며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강조했습니다. 업무 능력과 인간성은 함께 가야 하네. 인격이 없는 리더는 조만간 재앙을 부르기 마련이지. 그래서 자네의 이 자리는 재검토될 것이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네. 그 3개월 동안 회사와 가정에서의 자네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철저히 감독될 거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네. 3개월 후 이사회에서 다시 평가하겠네. 알겠나? 아버지의 선언은 관용인 동시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해고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짐을 그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해야 할 것이고
매출 실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도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잔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에게 살기를 열어주었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본부장 승진 축하 파티는 더할 나위 없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귀한 손님들은 회장님의 권위 있는 시범을 목격한 후 서둘러 자리를 뜰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인사도 악수도 없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 가득한 고개 숙임과 우리 가족을 향한 안타깝고 호기심 어린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고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죽음 같은 침묵과 차갑게 식은 음식과 맛이다만 술잔이 뒹구는 전쟁터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고 그저 아들 뒤를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게 개인 짐을 챙기라고 눈짓하셨습니다. 그는 고급 세단 한 대를 불러 저와 딸을 태우고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교회 한 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수년간 숨겨온 세계였습니다. 민준도 황급히 따라탔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딸은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파티장보다 더 숨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쉬고 계셨지만 저는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속 폭풍을 스스로 마주할 공간을 주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장인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얼굴 모든 선에 역력했고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창에 기대고 유성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금이 간 결혼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가 오래된 나무들 뒤에 숨겨진 크고 고풍스러우며 조용한 대저택 앞에 멈춰섰을 때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세계를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 조용한 권력의 세계였습니다. 아버지를 주 침실에서 쉬시게 한 후 한 집사님이 저와 민준을 별채의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우리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도 다른 누구도 없이 오직 진실과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제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힘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답이 제 미래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엔 아무도 없어요. 당신 어머니도 상사도 귀한 손님들도 오직 당신과 나뿐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는 제 직설적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애원하듯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냉소와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두 마디로 모든 게 지워져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께 안겨준 굴욕이, 당신의 비겁한 침묵과 동조가,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느꼈던 부끄러움이? 대답해봐요, 민준 씨. 제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고 조금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도 지금 당신의 사과가 무의미하다는 걸 아니까.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민준 씨. 5년 동안 참고 견디고 당신과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지켜줄 만큼 크다고 믿었던 내가 틀렸어. 오늘 당신이 직접 그 사랑을 죽여버렸어요. 저는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내게 가장 상처가 된 건 당신 어머니의 독설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었어. 당신은 아내와 장인을 지키는 대신 당신 어머니 편에 서서 그 허울뿐인 명예를 지키기로 선택했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인격을 사교 파티 하나보다 못하게 여겼어.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그 남편이 맞아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설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가요? 진정한 대질신문이 가차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울분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결정권은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손에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침묵이 제 인생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 말은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방의 조용한 내벽에 부딪혔습니다. 가금절은 보이지 않지만 무게감 있는 망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잘 빗어넘긴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오래 침묵했고 비겁할 정도로 나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 그 침묵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숨막히는 침묵이 한참 흐른 후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던 흐느낌이 잦아들었을 때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붓고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고 조각조각 부서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당신 말이 다 맞아. 전부 내 잘못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남편답지도 못했고 불효막심한 사위였어. 명예에 눈이 멀었고 값싼 허영심이 이성과 양심을 가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아버님이 날 용서해 주실지 정말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그 말을 반복하며 죄책감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 연민이 스쳤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진실하고 열정 넘치던 옛날 그 청년의 모습이 성공했지만 영혼은 텅 빈 남자의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이성과 5년간 쌓인 고통에 의해 금세 꺼졌습니다. 지금은 마음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딸의 미래 전체를 결정할 선택을. 저는 심호흡을 하며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애원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지금은 울거나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눈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건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 당신이 정말 깨달았다는 걸 증명할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에 불과했지만 실망과 상처라는 거대한 태양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저는 한 글자, 오해가 없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의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의 마지막 기회예요. 대답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딸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결정할 테니까. 우리 딸은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는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마지막 판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 우리 작은 가족의 편에 서세요. 어머니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관을 가진 남편, 소신이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해요. 당신 어머니를 직접 마주하고 한계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 아내이고 이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며 당신 어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을 모욕하거나 짓밟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세요. 헛된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나와 아버지께 증명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 아내와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감하게 지키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거예요. 이 길은 매우 힘들겠죠. 당신의 용기와 큰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와 연을 끊게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눈에 더 이상 착한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른이 되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예요. 저는 그가 제 말을 곱씹고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상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몇 톤 더 차가워졌고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지를 말하는 순간 제 안의 일부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속 어머니의 착한 아들로 남으세요. 계속 그 나약함 속에서 어머니의 보호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세요. 계속 어머니가 우리 삶에 끼어들게 하고 우리 행복을 결정하게 하고 어머니의 말을 성지처럼 여기세요. 만약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한다면 좋아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어요. 이혼 서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쓰겠어요. 딸은 내가 키울 권리를 주장할 거고 일어난 일들을 보면 법도 아버지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집도 재산도 단 10원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나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 경멸과 거짓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반면 당신은 온전한 효자가 될 자유를 얻겠죠.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계속 경력을 쌓아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아내, 딸, 그리고 당신의 경력까지도.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배신한 사위를 계속 용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늘 당신에게 준 기회는 당신이 내 남편일 때만 유효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민준 씨. 내가 다리가 되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관용이 없다면 그 본부장 자리가 과연 당신 발밑에서 계속 굳건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길,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선택지가 명확하고 냉혹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중간 길도 세 번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망설임이나 타협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을 위한 마지막 시험, 가장 잔인한 인격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족과 독단적인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사는 거대한 아이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방안을 침묵이 감쌌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모성애와 맹목적인 효심이, 다른 한쪽에는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과 어린 딸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심장과 이성에서 우러나와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미래를 다시 세울 기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울거나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떠날 것입니다. 고통은 이미 충분했고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내적 투쟁 끝에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짐, 나약함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는 듯한 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결단력과 확고함, 그리고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매우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길을 선택할게. 너와 우리 딸, 우리 가족을 선택할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리 딸을 잃고 싶지 않아. 너희 둘을 잃으면 본부장 자리든 세상 전부든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거의 잃을 뻔했다니 정말 어리석었어. 그의 말은 차갑게 식어가는 제 심장에 흘러드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고 실망의 얼음층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말보다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약속, 진정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읽은 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마치 자신과 제게 동시에 맹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고 당신과 아버님이 겪으신 상처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줘.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할 일들로 바로 내일부터. 당신 남편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걸 보여줄게. 너와 우리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어떤 풍파 속에서도 너를 막아줄 방패가 될게. 그 풍파가 내 친어머니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매우 일찍 일어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대신 제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아버지를 만나 정식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실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는 조용히 고개를 드셨고 그의 깊은 눈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망설임 없이 다가가 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와 아버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과 뉘우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허영심에 가득 차 제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제가 나약하고 비겁해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제 축하 파티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했습니다. 아버지, 감히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위로, 서연이의 남편으로 계속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아버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포함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고 발치에 무릎 꿇은 민준을 깊고 탐색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동의를 구하듯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와 희망을 모두 담은 가벼운 끄덕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저 자신과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가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일어나 민준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게, 남자는 하늘과 땅, 부모님께만 무릎 꿇는 걸세. 나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자신의 잘못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걸 보니 그래도 소신은 있구나.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기회는 내가 줄 수 있지만 신뢰는 자네 스스로 시간과 진심으로 다시 쌓아야 할 거야. 나는 너희 부부의 감정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그건 너희의 인생이니까. 하지만 그룹에서의 자네 일은 내가 말했듯이 철저히 감독될 거야. 자네가 그 자리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 딸의 남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게.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아버지의 말씀은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웠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시 시작할 길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장을 맞았습니다. 민준은 정말 변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직접 딸을 돌보고 모든 집안일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도 단호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거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외롭게 살았고 그날의 망신스러운 이야기가 퍼지면서 친척과 이웃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서울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법정에 서는 것보다 더 무거운 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뒤늦은 후회와 수치심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뿐만 아니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큰 폭풍을 겪은 우리의 결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의 기반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인생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용기라는 것을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야기의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 서연 씨가 겪어야 했던 모든 사건과 풍파를 듣고 나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남을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이 마침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통쾌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릇된 편견과 헛된 가치 때문에 거의 파탄 날 뻔했던 결혼 생활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나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된 힘에 대한 깊고 다각적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교훈은 결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화려한 것들, 물질적 가치에 휩쓸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입는 옷, 타는 차, 가진 직함으로 그를 보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값을 매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 씨의 시어머니와 남편 민준 씨는 모두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과 샌들, 그리고 소박한 시골 선물을 든 박 회장님을 보고 즉시 촌스럽고 분별 없는 자신들과는 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눈이 멀어 그 소박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 비범한 기품과 소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당혹감과 오만한 세계관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좋은 책은 표지로 판단할 수 없듯이 위대한 사람은 반드시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진정한 소신은 때로 가장 평범하고 겸손한 모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듣고 이해하려 노력합시다.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봅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김 여사님처럼 근시안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더욱 가슴에 와닿는 교훈으로 자존감과 인내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주인공 서연 씨는 5년 동안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참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존중받을 만하지만 맹목적인 인내, 잘못과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이기심과 악이 더욱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바로 서연 씨의 침묵이 시어머니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그녀의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예가 무자비하게 짓밟렸을 때 서연 씨는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인내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랑이 다른 사람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 특히 여성들은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울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지만 우리 자신만의 한계, 그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격을 짓밟을 때, 누군가 당신의 가족을 모욕할 때, 그것은 당신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은 들을 가치가 있는 것에만 바쳐야 하며 불의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깊은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교훈은 용서와 다시 시작할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처와 배신 후에 서연 씨는 완전히 떠나는 길,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용서가 아니라 조건부 용서, 상대방이 행동으로 진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용서였습니다. 서연 씨의 이 결정은 우리에게 관용의 힘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나약함도 아니고 고통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증오의 짐에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신과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 회장님 또한 우리에게 비슷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말로 사위의 경력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본보기로 아청꾼을 처벌했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위에게는 바로잡을 길, 자신을 증명할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정한 리더, 위대한 사람은 결코 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서도 항상 뉘우칠 문을 열어두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용감하게 일어나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바로잡을 결심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법을 배웁시다. 적시에 주어진 한 번의 기회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가족과 근본의 가치에 대한 단호한 긍정입니다. 민주는 명예에 취해 자신의 뿌리를 거의 잊을 뻔했고 시골 장인을 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바로 그 뿌리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을 담고 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든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났든 결코 당신의 근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빚어낸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 팔 벌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당신에게 돈이나 지위를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만 배나 더 귀한 것, 즉 조건 없는 사랑과 마음의 평안을 줄 것입니다. 인생은 파티와 같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왔다가 갈 것이고 헛된 칭찬과 거짓된 후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파티가 끝나고 남는 것은 진정한 가치들입니다. 자존감, 인격, 진실한 사랑,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오는 평안. 서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성찰을 조금 더 얻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더 깊이 보는 법을 배우고 핵심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용감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고 또 가능할 때 너그럽게 용서하는 법을 배웁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어떤 교훈이나 좋은 삶의 가치를 안겨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황운의 속마음 채널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을 눌러 앞으로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여 좋은 인문학적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속마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며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빛을 지키는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